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성로입니다. 자, K5가 소나타 대비해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거, 이 기아 노브.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자 다시 후진, 들어가고 다시 전진. 이렇게 제가 지금 저는 일부러 지금 이렇게 쇼하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주차를 하다 보면은 앞뒤로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면서 주차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상황에 이 다이얼식 기어 노브는 버튼식 기어 노브, 소나타가 채용하고 있는 버튼식 기어 노브랑은 정말 차원이 다른 편리함을 제공해주고 굉장히 직관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소나타를 타서 아무리 운전을 하고 또 해도 자꾸 헷갈려가지고 보고 눌러야 되는 그런 현대의 버튼식 기어 노브를 경험해보고 나서 이 다이얼식을 만져보신다면 아마 누구나 다 공감하실 수 있는 내용일 겁니다. 요거는 참 너무 마음에 든다. 그리고 또 이 실내에서 소나타랑 가장 크게 다른 부분이 뭐냐, 이 메인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이제 운전자 중심으로 살짝 각도가 틀어져 있다는 거. 이것도 운전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분명히 이제 감성적으로 좀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고, 확실히 좀 이제 운전석이 이렇게 푹 둘러싸인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요소인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보다도 이 메인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운전자 쪽으로 꺾여 있는 바람에 이 대시보드의 디자인 자체가 조금 더 입체적으로 디자인됐다는 점, 이렇게 한번 운전석 쪽을 바라보고 다시 저쪽으로 꺾이는 요 라인, 그리고 여기 한번 이제 데크가 있잖아요, 대시보드에. 이 부분이 사실 좀 디자인적으로 많이 어필이 되는 요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K5 1.6 터보 모델이고요. 시그니처 등급이고 출고 가격이 3,400만 원이에요. 지금 옵션이 빠진 거는 뭐 이제 HUD 그리고 파노라마 선루프가 빠져 있는데, 뭐 제가 지난 신차 검수 영상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HUD가 빠지는 바람에 이제 레인 센서가 빠져서 오토 와이퍼가 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소나타 센슈어스에는 기본 적용이 되어 있는 하이그로시 처리가 된 부분이 K5에서는 파노라마 선루프가 빠져 있다라는 이유로 다 20년 정도 묵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번들번들한 광이 번뜩이는 플라스틱 떡칠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시그니처 등급이라는 거죠. 이제 가장 높은 등급인데, 더 웃긴 거는 이 기아 K5 가격표에 보면 히트 그래가지고 HIT 해서 표기를 자랑스럽게 해놨는데,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잘 팔리는 상품의 히트 상품의 그 뜻의 히트가 아니라 뒤통수를 후려 이렇게 갈기는 그 히트가 아닌가. 그래서 히트 상품, 이 차는 뒤통수를 후려 갈기는 히트 상품이다, 뭐 그런 뜻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신차 출고 영상에서도 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이거는 지금 징벌적 옵션도 아니고, 야 너네 파노라마 선루프 선택 안 하면 A필러, C필러, B필러 그리고 사이드 미러 밑에 20년산 플라스틱 넣어줄 거야. 어쭈? HUD 선택 안 해? 야 레인 센서 빼버려. 너네 빌트인 캠을 안 넣었어? 야 우리가 이번에 빌트인 캠 옵션을 새로 만들었는데 말이야. 니네 아이나비 블랙박스 쓸 거야 니네 계속? 야 그래? 알았어. 빌트인 캠 안 쓰는 사람은 도어 캐치에 문 여는 거 터치식 말고 버튼으로 만들어줄게. 자, 이런 세계 최초로 적용된 징벌적 옵션 사양. 물론 K5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소나타에는 없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K5에만 있는 소나타에는 없는 그런 옵션도 있어요.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이 뒷자리 윈도우가 파워 세이프티 오토 윈도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뒷자리가.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풀옵션을 사고 최고 등급을 뭐 인스퍼레이션 등급을 산다 하더라도 뒷자리 윈도우가 이제 파워 윈도우가 적용이 안 되어 있는데, 얘는 전좌석 다 파워 윈도우가 적용되어 있다는 거. 뭐 아무튼 그래요. 물론 최고 등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소나타의 기본 스타팅 가격 자체가 200만 원 정도 더 높다는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차가 옵션이 더 좋고 나쁘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얘는 좀 장난질이 심하다는 거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차를 잘 만들어 놓고 이미지를 깎아먹는 행동을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더 이상은 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에 제가 센슈어스 리뷰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 1.6 터보 가솔린 엔진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SM6 때문에, 그리고 투싼 때문에. 그 두 차종의 공통분모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 다 중형차급 이상의 사이즈죠. 그리고 저배기량인데 터보예요. 거기다가 DCT 미션을 걸고 있어요.
이게 결국 조합이 돼서 어떤 피드백을 주냐면, 가뜩이나 터보 엔진인데 저배기량이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터보 엔진이라는 거는 터빈을 돌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 배합이 만들어져 줘야 돼요. 그런데 1600cc 4기통 엔진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배기압이 뭐 빨리 만들어지겠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엔진 터빈이 돌기 전까지 스프럽은 스프럽대로 느린 상태에서 DCT 미션을 초반에 강하게 딱 부드럽게 미트를 시켜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출력도 안 나와서 미션은 또 미션대로 꿀렁거리고, 그래서 아무리 다운사이징이 대세고 뭐 에미션을 맞춰야 되고 하는 것도 다 알겠는데, 와, 이 1.6 터보 가솔린의 DCT 미션은 정말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항상 해왔던 사람이고 100%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사실. 자, 그런데 얘는 오토 미션입니다. 센슈어스도 마찬가지고, 진작에 1.6 터보에도 그냥 오토 미션이 적용돼서 나왔어야 됐어요. 물론 DCT도 DCT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죠. 가볍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변속이 빠르다, 토크 컨버터가 없기 때문에 동력 손실이 없어서 연비가 좋다, 뭐 다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그런데 하지만 최근에 오토미션은 오토미션대로 또 굉장히 많이 좋아져서, 일단 다운시프트 자체도 굉장히 빠르고 업시프트 할 때 그 변속 속도도 상당히 빨라요. 그리고 직결감도 괜찮아요. 이게 사실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토크 컨버터의 한계에 다다랐다고 생각을 했을 때 DCT,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이 각광을 받기 시작했고, DCT를 막 사용하다 보니까 DCT도 또 DCT대로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네? 라고 하는 와중에 오토미션은 또 오토미션대로 토크 컨버터의 락업 클러치의 소재를 개량하고 더 많은 미션 소재 부품들의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경량화함과 동시에 체결감도 좋게 만들어주고 사이즈도 줄이고 변속 속도도 현대기아가 사용하는 그 건식 DCT 뺨싸지기 때리기 그냥 빨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토크 컨버터의 소재 업그레이드, 결국 락업 클러치의 소재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을 깨는 거죠. 오토미션은 토크 컨버터 때문에 연비가 안 좋아. 왜냐면 토크 컨버터에서 엔진의 동력을 받아서 미션으로 전달할 때 중간에 유체로만 돌려줘야 되니까 마치 선풍기 날개를 돌려서 반대쪽 선풍기 날개를 돌리는 거와 마찬가지로, 하지만 이제는 오토미션도 거의 전 구간에서 다 락업을 시킨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 소재가 좋아졌기 때문에 기술이 좋아진 거죠. 선풍기 날개로 바람을 만들어서 반대쪽 선풍기 날개를 돌리기만 하다가 때에 따라서 선풍기 날개를 두 개를 계속 붙였다 뗐다 하는 거예요. 이 날개가 붙음과 동시에, 다시 말해서 락업을 시킴과 동시에, 이게 붙어있는 동안은 더 이상 이제 바람으로 반대편 날개를 돌리는 게 아니잖아요. 날개끼리 붙어있으니까 그때부터는 아무래도 동력 손실이 줄어들겠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토미션, 토크 컨버터에서 나오는 연비 손실, 출력 손실이 없어지는 구간이 생각보다 많아진 거죠. 그래서 변속도 이게 훨씬 부드럽고 일반 세단으로 타고 다니기에는 당연히 이게 더 맞는 세팅인 거죠. 자, 말이 좀 길어졌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이 저배기량 터보 엔진이 들어간 세단들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던 거는 DCT 미션 때문이었는데 이게 완벽하게 해소가 됐다. 그리고 이 180마력 27토크 스마트 스트림 엔진은 이 차를 평상시에 부담 없이, 답답함 없이 끌고 다니기에 굉장히 충분하다. 이것도 소나타 때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2.0은 사지 마세요. 2.0은 많이 답답해요. 실영역 구간, 제로에서 시작해서 한 30까지, 아니면 50km에서 80까지. 잠깐씩 도로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추월을 할 일도 생기고, 갑자기 급가속을 해서 좀 이렇게 차 사이에 껴야 되는 상황도 생기고, 많은 변수들이 있는데 그런 일상적인 급가속을 대응하기에도 너무 버거울 정도로 출력이 낮고 답답해요. 2.0NA는. 그렇기 때문에 K5도 소나타와 마찬가지로 무조건 1.6 터보 아니면 하이브리드 모델 사시라고 추천을 좀 드리고요. 하체의 주행 느낌은 기본적으로 소나타도 그랬고 이 N3 플랫폼 자체가 굉장히 저중심 설계로 이번에 현대에서 새롭게 개발한 플랫폼이에요. 그리고 이 플랫폼은 정말 괜찮아요. 느낌이 진짜 현대기아에서는 지금까지 맛볼 수 없었던, 현대기아의 그 어떤 차에서도 맛볼 수 없었던 스포츠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160, 170에서도 차선 변경을 하는데 아무런 부담이 없어요. 아무런 부담이 없고, 고속 코너를 감을 때도 한 번씩 더 타각을 주고, 고속 코너를 감는 도중에도 한 번 더 차선 변경을 안쪽으로 감아서 해도, 예전 K5도 마찬가지고 좀 앞으로 언더가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었다면 이제는 사실 전혀 그런 느낌을 주지 않아요. 전혀. 물론 타이어 그립이 좋아진 영향도 분명히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운전을 해보면 이건 단순히 타이어 그립 때문에 만들어주는 느낌은 아니고 전체적인 주행 느낌 자체가 정말 굉장히 많이 독일차스러워졌어요. 고속에서 롤이 많이 없어요, 정말로. 여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소나타보다 훨씬 하드해요. 사실 K5를 처음 탈 때 저는 뭐 항상 뭐 현대 기아차 뭐 똑같은 차 뭐 옵션만 다르고 뭐 그냥 뭐 껍데기만 다르고 뭐 그런 거 아니야? 워낙에 이 인식이 저는 강한 사람이라서 그냥 당연히 모든 게 다 똑같겠지, 모든 게 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 딱 차를 탔는데 사실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그 말은 뭐냐, 바로 바꿔 타면은 바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승차감이 달라요. 이거를 굳이 수입차랑 비교를 해가지고 생각을 한다면 요즘에는 사실 BMW랑 벤츠랑 많이 바뀌어서 오히려 E클래스 타면은 굉장히 좀 타이트한 하드한 느낌이 나고, BMW 타면 오히려 되게 좀 이렇게 부드럽거든요. 그런데 소나타가 BMW 정도의 그런 소프트한 느낌이었다고 하면 얘는 지금 E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그런 하드한 느낌을 줘요. 또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네. 이 차 승차감이 E클래스 같다는 게 아니야. 굳이 클래스를 나눠서 다른 차랑 비유를 해보자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소나타도 기본적으로 N3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저중심 설계의 느낌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많이 다가오던 차였어요. 그런데 소나타의 전체적인 댐퍼 세팅 느낌은 굉장히 고급스러우면서도 탄탄한 느낌을 주면서도 안락하다는 느낌이었다면, 얘는 기본적인 맥락은 똑같이 가지고 가긴 하는데 안락한 느낌은 아니에요. 얘는 소나타보다 확실히 도로에 있는 잔진동도 훨씬 더 차 안으로 많이 전달을 해주고요. 근데 그 잔진동이 진짜 막 차가 가볍고 막 철판이 얇고 댐퍼 세팅이 싸구려 같아가지고 안으로 잔진동이 많이 들어오는 느낌이 아니라, 굳이 이 K5의 승차감과 비슷한 다른 차종을 찾는다면 C클래스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C클래스 같은 경우에도 도로의 노면 충격을 차 안으로 많이 흡수를 시켜요. 피드백이 많이 와요. 잔진동이 다 느껴진단 말이에요. 굉장히 하드한데 그 잔진동 자체가 굉장히 좀 멀리서 들어오는 잔진동인 거죠. 우리가 그냥 나무 의자에 앉아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무 의자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그 의자를 막 주먹으로 때리면 진동이 막 탕탕탕탕탕 치고 올라오죠. 그것도 느껴지긴 느껴지는 거잖아요. 근데 막 싸구려같이 기분 나쁘게 느껴지는 거고,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굳이 비유를 하자면 C클래스도 마찬가지지만 그 묵직한 잔진동이 뭐냐면 라텍스 위에 앉아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라텍스 위에 앉아있는데 옆에서 라텍스를 막 때려. 그러면 뭔가 치는 느낌은 나잖아. 느낌은 나고 진동도 살짝 느껴지긴 하는데 그게 굉장히 묵직하게 다가올 거 아니에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게 비유를 해보자면 라텍스 매트리스가 아니라 스프링 매트리스 정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승차감이 다른 거를 알고 나서 신기해가지고 찾아보니까 실제로 소나타랑 K5가 댐퍼 순정 품명 코드 번호 자체가 달라요. 둘 다 이제 샥스에서 만든 제품이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코드 넘버도 다르고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비어만이 세팅을 했다고, K5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확실하게 소나타랑은 완벽하게 다른 느낌이 난다. 뒤에 떨어질 때 탁 탁 하는데 탱이나 뻑 하고 떨어지는 건 전혀 없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물론 이렇게 댐퍼 세팅이 조금 바뀌었다고 해서 뭐 공도에서 운전하는데 얼마나 큰 뭐 성능의 차이가 있고 뭐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데 감성적인 부분이라고 봐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게 아무리 지금 제가 C클래스랑 하체 느낌이 비슷하다라고 설명을 드리지만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그런 게 좀 있잖아요. 벤츠 타면서 딱딱하면 역시 수입차 이렇게 하드한 하체가 튼튼해, 약간 이렇게 표현을 하다가 똑같은 하체 세팅이 만약에 국산차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야 이거 딱딱해서 못하겠다, 약간 이렇게 또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거는 사실 20, 30대 운전자한테는 굉장히 큰 메리트를 줄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기도 한데, 그 국산차 특유의 좀 그 컴포트한 맛을 좀 더 원한다라고 하시면 사실 소나타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이거는 소나타랑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K5는 시승을 한 번씩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뭐 이 차도 마찬가지로 그 언덕길에서 미션 바보 되는 증상이 지금 또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그거는 K5만의 문제가 아니라 뭐 소나타, 뭐 팰리세이드, 산타페, 현대의 전륜 기반 8단 미션을 사용하는 모든 차종들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실 굳이 그렇게 미션이 멍 때리는 상황을 만들어 봐 라고 하면은 만들어 볼 수는 있는데, 그게 제가 일상적으로 운전하고 다니면서 크게 불편하다고 느낀 적은 없어요. 그 증상이 직선 언덕길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몇 가지 그 증상이 나오는 조건이 있는데, 일단 핸들 타각이 어느 정도 일정 이상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언덕길이고 저속에서 변속이 안 되는 그런 증상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냥 직선 언덕길에서는 멍 때리는 증상을 저는 아직까지는 느껴본 적이 없어서 네, 크게 불편한 거는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개선이 되면 좋겠지만, 그래서 뭐 구매 예정이신 분들 중에 그 현대 전륜 8단 미션의 그런 이슈 때문에 좀 걱정이 되신다 하시는 분들은 저속에서 타각을 크게 준 상태에서 풀악셀을 할 일이 많지만 않으시다면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여기 실내에 이 K5 실내 도어 트림이, 여기 보시면 도어 트림 상단이 요 면적이 좀 이렇게 꺾여 있어요. 바깥쪽으로 이렇게 꺾여 있어요. 여기가 유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특정 날씨와 빛 반사와 모든 것들이 딱 그 조건이 맞아 버리면은, 특히나 운전석은 그나마 괜찮은데 조수석 같은 경우는 이 면적이 글라스에 반사가 돼서 사이드 미러의 한 반 정도에 이렇게 투영이 돼요. 그래서 저게 되게 거슬려요. 이왕 이렇게 만들 거면 요 라인까지 해가지고 단차까지 잘 맞춰가지고 이렇게 싹 샤프한 느낌이라도 한번 좀 제대로 주던가. 그것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괜히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운전하는데 거슬리기만 한다. 엔진은 뭐 이제 CVVD 들어가 있죠. 근데 CVVD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운전하면서 CVVD 때문에 뭐가 엄청 좋아 이런 거는 사실 느끼기 힘들어요. 대단한 기술인 건 인정하지만 사실 운전하면서 직접적으로 막 다가오는 부분보다는 이제 환경 규제를 맞추고 에미션을 맞추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그런 기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결국에 에미션을 맞출 수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배기가스 저감을 하기 위해서 내연기관 엔진에 장착되던 그런 좀 부담스러운 장치들, 뭐 DPF부터 시작해서 뭐 EGR, 요소수, 그런데 단순히 CVVD 기술로 에미션을 좀 더 줄일 수 있다면 다른 부분들에서 엔진에 부담이 되는 요소들을 조금 더 덜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로 인해서 결국에 엔진 내구성 향상에 좀 도움을 주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아무튼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 1.6 4기통 엔진 중에 제가 지금까지 타본 1.6 4기통 엔진 중에는 가장 진동도 없고 소음 억제는 가장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엔진은 종합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솔직히 미션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플랫폼 마음에 들고, K5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댐퍼 세팅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 이 RMDPS도 뭐 컬럼식 NDPS랑 뭐 크게 이렇게 차이를 느끼진 못하는데 응답성도 괜찮고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현대기아차 리뷰를 하면은 꼭 빼먹지 않고 광고하는 게 있죠. 현대기아차 사시면 엄청난 그 레드 포인트와 블루 포인트를 줍니다. 이거 어디다 써야 되지? 도대체 이거는 뭐하라고 이렇게 몇십만 포인트씩 주는 거야? 에이, 쓸데없는 거 라고 생각하고 까먹지 마시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블루 멤버스 포인트몰,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레드 멤버스 포인트몰 가입하셔서 현금처럼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꼭 까먹지 말고 사용하세요. 그리고 포인트몰 들어가시면 그 모트라인 칵테일 있단 말이죠. 철분 저격수, 마약 왁스, 저희 뭐 타월들, 저희 베스트셀러가 많아요. 그리고 저희는 이 시그니처처럼 그 뒤통수 까는 히트 상품이 아니라 정말 히트 상품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한 번씩 이 포인트로, 꽁돈이잖아요. 이 꽁돈으로 한번 써봐야지 언제 써보겠습니까? 그래서 뭐 저희 카케어 제품도 좀 많이 사랑해 주시고, 포인트몰도 애용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우리가 많은 정보들을 더 공유하고 이런 옵션질, 이건 진짜 잘못된 거다 라는 인식을 서로 갖고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많이 퍼뜨리고 알릴수록 기아자동차가 옵션질을 언젠가는 그만두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옵션 가지고 뭐라 했다고 안 좋게만 생각하지 말아 주시고요. 저 되게 애국심이 투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현대기아차도 더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계속 하면 할수록 분명히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뭐 K5 동호회에 계신 분들도 이제 막 너무 안 좋게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계속 제조사한테 할 얘기들은 하고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서로 좀 공유를 하는 모습들을 계속 우리가 제조사한테 보여줘야 다음 K5 더 잘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더 좋은 거 아닌가요? K5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조금 대승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오늘도 판교 운중동에 있는 샤인빌리지에서 차 깔끔하게 디테일링 세차해서 차 좋은 게 잘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샤인빌리지 항상 감사합니다. 여기 광택 진짜 잘하세요. 좀 많이 좀 애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웃는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